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 실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있잖아요.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했는데, 하나가 이제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경기 순환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 실패 문제였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빈부격차나 경제 순환은 시장 실패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행정학 문제에서만큼은 시장 실패의 그 범위 안에다가 빈부격차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경기 순환에 따른 실업과 물가 상승의 문제, 이걸 같이 포괄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행정학자들이 그 예민함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시험에 출제가 가능하니 시장 실패를 좁게 보는 개념 말고 넓게 보는 개념도 있겠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여기 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다 시장 실패라고 보는 관점도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근데 그걸 좁은 의미에 관련된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시장 실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초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실패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의 뭐라고요? 시장에서의 비효율성 초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쩔 때는 필요보다 과소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필요보다 과잉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과소거래 또는 과잉거래가 되는 거, 요거를 같이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건데요. 자, 일단은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전부 다 이제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실패의 유형으로 첫 번째로 이걸 꼽아보려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걸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애덤 스미스의 전제 조건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 경쟁 시장,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거기다가 합리적 경제인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냥 가볍게 합리적 경제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자면, 인간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가장 필요한 걸 만들어 쓰게 되어 있다. 만족감을 가장 높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 어때요? 합리적 경제인 맞아요? 합리적 경제인? 때로는 불합리한 선택들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가 딸려 죽겠는데 친구 결혼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동창들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내가 이제 비싼 백을 하나 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불합리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진 돈으로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은데, 더 필수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사치제를 사는 거에 먼저 이거를 탁 투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일종의 불합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를 자꾸 경제적 효율성, 경쟁의 원리, 이런 거에만 자꾸 묶을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갖고 경영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은 뭐 1류, 2류인데 뭐 정치와 행정은 무슨 뭐 4류라는 둥 이따위 소리 할 때 지지 마셔라, 그런 얘기 했는데요.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서의 관점은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선택만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받지만은, 그때 그 경제적 합리성만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그래, 결혼식장이야, 그렇다 쳐. 굳이 그런 걸 사야 됐었어?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끄떡끄떡 대지는 측면도 있긴 한데, 부모님이 이제 환갑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월급이 아주 이제 빤하지만, 근데 이 불쌍한 우리 엄마, 저 평생 동안 비싼 거라고는 돈 아까워가지고 사지도 못했던 우리 엄마 위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요, 목돈을 들여서 내 한 달 월급만큼의 가격이 나가는 가방을 하나 딱 선물해 줬어. 그러면 그것도 불합리한 선택이잖아. 불합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인간은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났어. 근데 친구가 뭐 다른 일 하다가 일이 잘 안 됐대.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오늘 위로주를 한 잔 산다.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라. 이렇게 하는 건 불합리한 선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더치페이 해야지, 합리적이려면. 어? 내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합리적일 필요는 없는데, 단 애덤 스미스는 자기의 논리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그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꼭 성립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요. 완전히 경쟁하려면 수요자도 숫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공급자도 숫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경쟁이 되려면 수요자만큼 공급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 거의 자급자족해야 돼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소비하면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적이진 못하고, 대체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 경쟁의 정도가 조금씩 쭈그러들어요. 누가 그러냐면 특히 소비자, 수요자 쪽 말고요, 공급자 쪽. 공급자 쪽에 공급자 쪽에 그 숫자가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공급자 쪽의 숫자가. 그래가지고 공급자가 심지어는 독점 기업이 되는 경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독점, 과점, 이런 게 기술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자본 투입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막 생겨나게 됐다,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는 시장이라선 치더라도 독점적 경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을 하긴 하는데 완전 경쟁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남들보다 튀는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경쟁업체보다 조금 우위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내가 독점적 지위, 완전 독점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독점적 지위를 조금 얻는 거죠. 가령 옛날에 치킨집들이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파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재미봤던 업체가 있어요. 최초로 파닭 만들었을 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금방 또. 그럼 어려운 일이야? 파만 얹어주면 되는데,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따라하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거를 찾아내야지. 새로운 걸 찾아내서 그걸로 이제 승부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의 아이디어를 덧붙여가지고 좀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경쟁은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남들도 금방금방 따라오더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긴 하는데 완전 경쟁은 아니고 일부 그냥 짧은 기간이라도 이제 그때는 완전 경쟁이 아니라 무슨 경쟁을 한다? 독점적 경쟁. 잠깐은 독점적 지위를 조금은 맛보기도 하는 그런 경쟁을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런 독점적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과점이거나 아니면 독점이거나,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정 경쟁에서도 가장 극단으로 가는 건 독점인데, 우리가 이 독점이 되는 원인에 따라서 독점의 유형을 여러 개로 나누거든요. 우리는 안 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만 딱 볼 거예요. 자연 독점이라는 경우만 잘라갖고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안정 경쟁과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이 독점 기업에 대해서 그래프는 행정학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려 볼게요. 원래 완전 경쟁이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량일 때 여기가 수요 곡선이 되고 여기가 공급 곡선이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거 맞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그래프를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요 지점에서 거래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를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요. 거래는 수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거래를 할 때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여기에 이제 위치하는 건데요. 여기에 위치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소비자들은요.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여기에 이제 갑이라는 소비자가 있었다 칩시다. 이 갑이라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도 난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높아도 난 사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건데 왜 그럴까요? 여기선 또 전제 조건이 다 합리적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자랑하려고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여기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대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재화를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 샀는데 뭐 무슨 블라우스를 한 장 샀다 쳐요. 블라우스 한 장 샀는데 친구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경우 있죠. 야, 나 이거 옷 샀다 오늘. 야, 이거 봐봐. 이거 얼마 같아? 얼마 같아? 맞춰봐. 맞추고 싶지 않은데, 그죠? 꼭 맞춰보라 그래. 그러면 또 그거 뭐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얼만데? 얼만데? 한 5만 원?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5만 원 주고 샀는데 그렇게 보여? 아니지. 야, 이거 한 10만 원은 해야 이런 거 사는데 5만 원밖에 안 줬어.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5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 5만 원만큼 완전 득템했어. 원래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5만 원만 주고 샀으니까 나머지 5만 원이 차액으로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걸 잉여라 그래요. 잉여. 소비자들의 잉여. 잘 샀다 느껴질 때는 요 느낌이 날 때, 요 느낌이 날 때. 그런데 그 브라우스를 보고도 각자가 이거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는 수준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잉여가 이만큼, 어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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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아예 나는 잉여는 없고 그냥 제 가격 주고 샀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은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 안 사고. 안 사겠죠. 야, 이거 3만 원이면 하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5만 원? 저런 걸 왜 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 사. 그 사람 여기 있거든, 밑에.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다 잉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게 잉여고,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블라우스 만드는데 어떤 업체가 을이라고 하는 공급자가 있어요. 을이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10,000원 들어, 10,000원. 10,000원. 10,000원 들어서 10,000원만 받아도 돼. 근데 시장에다 내놔 봤더니 5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또 나는 이득 봤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또 보세요. 여기 이제 참여한 공급자는 여기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요 높이만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잉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잉여를 거두게 돼 가지고 그래서 요 밑에 요 삼각형만큼이 또 생산자 잉여예요. 그래서 요거 둘을 합치면 총잉여라고 하는데 시장에다 맡겨서 요 균형점에서 거래하면요 이 잉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잉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제일 극대화되는 지점이에요. 이거를 애덤 스미스가 시장에다 맡겨라. 그러면은 뭐 효율성 극대화된다. 이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독점 기업이 등장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게요. 독점 기업이 등장하면 이렇게 혼자잖아. 이제 공급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 필요가 없어. 그래서 파는 양을 이렇게 줄여버려요. 줄여버리면 이렇게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쳐봅시다. 판매량을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줄이면 수요자들이 여기까지 이제 가격을 내게 될 거예요. 이만큼의 양만, 이만큼의 양만 팔아서 양을 줄여버리면,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여기서 쭉 따라 올라가서 요 지점만 찾으면 돼요. 수요자들이 요 가격까지 될 의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애들한테만 팔지 뭐. 여기 있는 애들한테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비자 잉여는 이것만 남는 거고 요 밑에가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 잉여로 싹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지워버릴게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뭘 공급 곡선이 어디 있어. 사실은 없어.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독점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가져간다. 근데 이 밑에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의 단가가 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별개 얘기여서. 그래갖고 밑에는 뭐 그냥 대충 보시고 요 위에만 잘라서 놓고 봤을 때 소비자 잉여 부분에서 이제 아까 소비자 잉여에서 얼마만큼을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는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여기는 파악이 어려워. 독점일 때는 기밀이야. 기밀. 시장에서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자기네 내부 정보라서 안 알려주고 여기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독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독점에서는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아까랑. 그건 아까 완전 경쟁이어서 그렇고 독점으로 가면 공급 곡선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공급량을 여기만큼만 하겠대요. 원래 이게 완전 경쟁이었더라면 여기까지 거래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줄여서 판다는 거죠. 줄여서 팔고 그럼 소비자 잉여가 아무튼 요 위에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었던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로 넘어와? 요만큼이 파란색이 생산자 잉여로 이제 뺏기는 거예요. 요만큼을 생산자 잉여로 뺏겨버리고 소비자 잉여는 저렇게 축소됐죠. 그리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자중 손실이라 그래가지고 날아가. 거래가 줄어가지고 여기는 잉여가 날아가요. 잉여가 없어져.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 잉여도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잉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기가 비효율적인 거. 요 면적이야 공급자가 뺏어갔으니까 그렇다 쳐.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 남아있는 잉여잖아요. 근데 요거는 거래가 원래 완전 경쟁이었더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적게 거래되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 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독점이 돼버리면은요, 독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됐다? 독점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과소거래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불완전 경쟁의 끝에 가면 독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했으나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효율이 커진다.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된다? 비효율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둘 다 과소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과소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소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 봐두시고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가도 되겠죠?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나의 경쟁이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의 경쟁이가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분위기 잘 잡아 주셔야 된다. 서로 지각 안 하고 아침에 학원에서 하는 테스트 보러 오고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서로가 하나라도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합격률이 올라갈 수 있어. 마음이 좀 느슨했던 사람들도 옆 사람을 보다 보면 오씨 대박인데 다 정말 죽어라 공부만 하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느슨해져 가지고 강의 보다 말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돼요. 전염돼.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납다. 왜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무리해서 이사 갑니까? 왜 그래요? 대치동 가면 뭐 좋은 게 뭐 있나? 거기에 학교의 선생님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오나? 별로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는데 어차피 학원 수업에 의존하지 무슨 학교 수업에 의존하지도 않잖아. 좋은 거는 그래. 거기에 뭐 이제 학원가가 발달해 있으니까 학원 보내기 편하다는 거 하나는 있겠다. 근데 그거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거기 가면 애들이 다 막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다 놀자판인데다 애를 집어넣으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짜증 부리죠.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 뭐가 힘든데? 그래도 저도 할 만큼 한다고요. 야, 내가 볼 땐 판판이 노는데 뭘 할 만큼 해? 우리 학교 애들은 뭘 봐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그러면은 기준이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게 전 제일 크다고 봐요. 왜 강남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소시적에 그 동네 가서 강의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대원하고 다니는 애들은 왜 공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네들은 부모가 돈이 좀 있잖아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다가 집어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어쨌건. 그래서 그런 환경에다 애를 몰아넣으면 지도 커나갈 때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경쟁심도 막 발동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이렇게 성적이나 이런 게 잘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하겠어요 뭐가? 애들이? 그 동네에 사는 애들이 갑자기 거기가 땅의 기운이 좋은가? 수맥이 좋아? 왜 그 동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착각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싸가지는 없겠다, 이기적이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그럽니다. 안 그래. 애들이 거칠지도 않아, 심지어. 그것도 왜 그래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거칠게 굴지 않아도 되거든요, 서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가봤더니 애들끼리 막 힘자랑하고 막 이런 분위기야. 그럼 나도 너한테 안 꿀린다를 보여줘야 되잖아. 거칠어져야 돼. 욕도 막 점점 더 이제 맛깔나게 좀 연습도 돼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응? 그래서 그게 일종의 외부 효과 아니겠어요? 외부 효과? 다른 사례 한번 들어볼까? 다른 사례로는요. 지금 저 코로나 백신이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대요. 코로나 백신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 백신이 작동할 확률이 한 70% 된대요.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 집단 면역이 되려면 전 국민의 60%가 요거의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사를 50% 인구만 맞았다 칩시다. 이 예방접종을. 그러면요, 70%만 작동한다며. 접종 받은 사람이 70%가 면역력이 생기는데, 거기에 50% 국민만 맞았으면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57에 45%밖에 안 돼요. 60% 안 되죠? 60%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 살기 위해서 어차피 접종 맞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가 맞아야 되나? 87에 56. 안 돼. 한 90%는 맞아야 되겠다. 그죠? 90%는 맞아야 되겠다. 그럼 90%면은 7, 9, 63 되네. 90%는 맞아줘야 돼. 그렇게 맞아줘야 집단 면역이 돼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약몽으로부터 좀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접종을 맞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 안 죽으려고 맞는 거지만 이렇게 맞아줘야 돼. 90%가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긍정적 외부 효과. 나 살자고 한 건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음으로써 코로나를 퍼뜨리지 않는다가 되는 거. 일단 그것이 타인들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나의 경쟁이가 타인들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됐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뭐 유산으로 산을 하나 받았는데 산이 좀 약간 헐벗었어. 그래갖고 우리 산의 가치를 올리려고 내가 나무를 막 심어요. 그러면은 그 덕분에 우리 강산 푸르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맑은 공기 나오고, 뭐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역겨운 냄새 안 풍기려고 내가 향수를 바르고 다니는데 그 향수 냄새가 은은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들은 향수를 안 썼지만은 또 여기다 방향제도 안 놨는데 향수 냄새가 쫙, 그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줬다.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 이런 거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좋든 싫든, 좋게든 나쁘게든 미치게 마련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그거를 외부 효과라고 하고, 이제 이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의 종류에는 말이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 내지는요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외부 경제,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차원의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 차원의 외부 효과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경제활동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게 밀폐된 지하철 같은 데에서 햄버거를 꺼내서 막 먹는다. 그럼 햄버거 먹는 사람은 잘 못 느껴도 이게 냄새가 좀 많이 지독하잖아요. 옆에서 맡으면. 근데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그걸 막 우겨우겨 먹으면 딴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잖아요. 부정적 외부 효과 맞죠? 그래서 요즘에 캠페인 하던데 먹을 때는 밖에 나와서 먹으라고, 안에서 먹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외부 불경제라는 명칭도 있어요. 외부 불경제 이런 명칭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나눠서 봤는데 이게 이제 수요 측면도 있고요. 수요를 할 때 생기는 이 외부 효과도 있고 공급자가 공급할 때 생기는 외부 효과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나눠보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는 뭐가 있냐? 수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긍정적 외부 효과 요거는요. 내가 내 돈 써서 사적 효용,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적 효용 내지는 편익이라고 나올 거예요. 편익 내지 효용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편익을 위해서 내 돈 썼는데 이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 편익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사회적 효용에는 나의 효용 플러스 옆 사람들의 효용까지 다 플러스 추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크게 나와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이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내가 내 돈 써서 나 좋으려고 효용을 하는데 남들은 불쾌하대. 그게 불쾌한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효용은 나의 효용에다가 주변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 이걸 빼줘야 되잖아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효용이 더 작아지는 거죠. 만족감의 크기로 봤을 때. 그래갖고 이렇게 사적 효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외부 불경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으로 가보면 긍정적인 걸로 보면 기술 개발 같은 거 하는 거 기업이 아니면 플랫폼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자기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형성되면 다른 업체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동시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카카오톡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무료로 문자를 막 시켜줬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핸드폰에서 문자는 모든 게 거의 다 무료가 됐지만 그 이유가 카카오톡 때문이에요. 그 전에 문자 한 통에 얼마 그랬단 말이에요. 문자 한 통에 얼마. 근데 그 카카오톡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쓰면은 문자가 무료다. 이렇게 서비스를 막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글로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만큼 확보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확보하는데 그때 돈이 엄청 들었겠죠. 서버비 이런 걸 대려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도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엔간히 확보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게임을 열어주는 거야. 게임을 열어줘. 게임을 열어줘서 처음에 이제 잘 된 게 그 동물들 터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죠? 동물들 터지는 게임이 뭐였지? 네? 어? 애니팡 맞아. 애니팡. 동물이 터져가지고 그죠? 애니팡. 애니팡이 이게 여기에서 이제 1호 게임으로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야. 만약에 애니팡이 여기가 다른 게임 만들다가 망했던 사람들이더만요. 그죠? 그래갖고 2명인가 3명이 남아가지고 골방에서 막 개발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없었더라면 어때요? 예, 카카오톡이 없었으면. 그러면 자기네가 이 게임 하세요 라고 어플 만들어서 그 어플을 얹어놓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서 우리 이런 게임도 있어요 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알리려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임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을 하다가 어떻게 뭐 새로운 뭐 이렇게 단추가 생겨서 만지다 보니까 거기에 게임이 있어서 한번 해봤더니 재밌네. 그냥 이게 시간 죽일 때 그럴 때 가끔씩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단순하고 또 게임이. 그래갖고 뭐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네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여기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카카오톡에 얼마 내겠죠. 수익이 나면. 낼 텐데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 공급 측면에서 그런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카카오톡은 자기네 사적 비용을 들여서 자기네 이윤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지만은 다른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 플랫폼 사업하는 데서는 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네이버도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를 홍보 매체로 주로 많이 쓰잖아요. 다들.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사적 비용을 들여서 막 생산하는데 남한테 막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준다는 게 뭐냐? 남한테 비용을 막 떠넘기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 염색 공장에서 염색을 막 하고 그 염료 그 막 오염된 물을 그냥 방류해. 그냥 막 방류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물을 또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야, 물이 왜 이렇게 더럽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정수기 설치해서 물 먹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업체는 그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수를 또 파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함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비용을 초래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끼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나몰라라예요. 나몰라라. 나만 이익 보면 되지 뭐. 그러고서 막 하는 거예요. 사적 비용을 조금만 쓰고 사회적 비용으로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공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벌어졌을 때 이때는 이제 과소거래가 됩니다. 이때도. 왜냐하면 자기가 소비하거나 공급할 때 타인들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막상 이 행위를 할까 말까를 판단할 때는 내가 이거를 공급을 중단하면 아우, 나 때문에 같이 비용 줄여서 먹고 살던 업체들도 힘들어질 텐데 이 생각을 굳이 해야 되나요? 내가 이거 소비를 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덩달아 만족감이 생겼던 사람들이 그 만족감을 잃게 될 텐데 이걸 고민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까 합리적 경제를 전제했잖아요. 합리적 경제는 남의 입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지. 나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남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소비 행위를 해주는 게 좋지만 나한테는 별로 만족감이 충족이 잘 안 돼서 안 해버리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걸 이렇게 볼까? 아까 예방접종 얘기했으니까 예방접종 한번 봤는데 3만 원이야. 근데 그거를 3만 원을 맞았을 때 나의 만족감은 2만 5천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안 하죠.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얻는 만족감은 10,000원어치쯤은 돼. 그러면 이게 봐봐요. 2만 5천을 써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3만 5천 원의 만족감이 와요. 3만 5천 원의 만족감이 오니까 하면 좋은 일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3만 원 들여서 나 2만 5천 원의 만족감을 얻는 거 이건 안 할랜다. 이래버려. 그 바람에 플러스 10,000원 날아가 버려. 이거는 좀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과소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과잉거래가 돼요. 거꾸로.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 이익만 남으면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이상 과잉거래 된다. 그 논리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외부 효과입니다, 이게. 정리됐죠? 자, 세 번째는요, 공공재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공재. 근데 공공재를 이해하려면은요, 사바스라는 학자를 좀 봐야 되는데, 사바스가 재화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줬어요. 사바스의 재화의 구분법이 있는데, 사바스는 어떻게 나눴냐면요, 재화를 배제성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랑 배제성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 하나랑, 그 다음에 경합성, 다른 말로는 소진성이라고 할 텐데요, 경합성이 있다 없다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도 4가지 유형이 나타나겠네요. 4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원래 행정학자들이 이걸 2x2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2x2 모형을 엄청 즐겼어요. 앞으로도 이거 수두룩하게 볼 거예요. 2x2로 나누는 거. 기준 2개를 놓고서 각각 이제 4가지 모형으로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는데,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이거를 민간재라고 해요. 민간재 내지는 사적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소비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돈 줬으니까 밥이 나왔겠죠? 그 밥을 여러분들 입으로 먹으면은 딴 사람은 그거를 뭐 같이 소비할 수는 없죠? 안 되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재화들은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이제 예외적인 저 3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 먼저 있잖아요.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 경우. 즉, 돈을 낸 사람만 이용하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도 이용하고 저 사람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은요, 요금제라 그래요.
왜? 판매자가 요금을 붙여서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쓰고 싶은 사람 다 모이세요. 얼마씩 내세요. 그럼 이거 같이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요금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동통신. 이동통신이 요금제입니다. 월에 얼마 내잖아요. 월에 얼마 내면 기지국을 공유하잖아요. 기지국을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품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연 독점이 형성되는 케이스예요. 자연 독점. 얘가 왜 자연 독점으로 가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명을 모집해서 그걸 다 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초기에 이제 들어간 선발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선발 업체가 먼저 이 재화를 만들어 가지고 막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한테만 서비스를 열어줘서 이걸 이용하게 합니다. 이걸 이용하게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좀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좀 장사가 잘 된다 싶으니까 다른 놈이 후발주자가 이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선발주자가 이걸 어떻게 커트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커트시키냐면 가격을 덤핑 쳐버리는 거예요. 가격을 훅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한번 만들어 놓은 걸로 요금을 막 걷고 있으니까 처음에 투자 비용은 좀 컸지만 그 투자 비용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돈이 다 남는 거예요. 그냥 남는데 다른 놈이 얼얼이요? 다른 놈이 이거 똑같이 하겠다고 나한테 도전장을 내미네? 그럴 때 나는 추가로 들어갈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을 엄청 낮춰버려. 엄청 낮춰도 나는 안 망해. 어차피 초기 투자 비용은 뽑았겠다. 안 망해. 그런데 제 새로운 애는 이제부터 초기 투자 비용도 뽑고 막 해야 되는데요. 예. 옆에 선발 업체가 가격을 낮추니까 지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도전자인데 시장 점유도 못하고 있는 애인데 가격은 지는 높다. 이러면 누가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을 막 낮추겠죠. 같이 낮춰. 그럼 이제 시간 싸움인 거죠. 시간 싸움. 시간은 선발 업체 편이에요. 선발 업체는 그냥 그대로 그냥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데 후발 업체는 초기 투자 비용을 뽑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초기 투자 비용을 못 뽑아. 못 뽑으니까는 두 손 두 발 들고 기법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독점이 되는 것을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을 제가 꼭 여기서 한번 소개해 주는데 SK텔레콤이 정부의 개입 없었으면요 시장을 독점했을 거예요. SK텔레콤 사실은 사업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휴대전화가 이제 보편화되기 직전 상황이에요. 직전 상황에서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을 사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이 별로 없던 시절에 공기업의 형태로 그거를 겨우겨우 커버해주고 있다가 앞으로는 이제 개인 휴대전화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이거를 민간한테 넘기자 해가지고 요 기업을 민영화하는데 그거를 이제 낙찰받은 게 SK텔레콤이에요. 요즘에 그 SK 회장님이 이혼하느라고 바쁘죠. 이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젊은 여자 만나 살고 있어. 거기서 딸 낳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전 부인이 노태우 전 대통령 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앞으로 된다 유력했을 때쯤 결혼했을 걸 아마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크게 보면은요 유전공사라는 거를 민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했는데 이 두 개를 SK가 다 가져갔어. 그게 오늘날 SK 정유 엔크린하고 주력이에요. 얘네 보면 이동통신하고 이게 됐어. 그래서 역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걸 다 가져갔나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동통신만큼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 그거를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거를 이제 못 가져갔다가 그게 이제 쭉 시간이 지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에서야 SK텔레콤이 저거를 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인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SK텔레콤이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았고요. 이미 갖춰져 있는 통신망들이 있으니까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신규 업체들이 들어올 때 아까 말했던 그런 형태로 다 쳐내버리면 돼. 다 쳐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엔 독점이 되니까는 소비자한테 가격 엄청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SK텔레콤이 이걸 따가면
그러면은 이걸 인수하면 조건이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정부는 여기는 가격을 요금을 못 낮추게 묶어 놓습니다. 못 낮추게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고객 점유율이 또 너무 늘어나면 고객도 못 받게 해요. 이런 규제들을 막 하면서 다른 업체들을 키워서 그때 큰 게 KT가 016으로 시작해가지고 컸잖아요. SK텔레콤 011이었고 저기 LG U+가 019로 출발했고요. 017하고 016이 015였나? 뭐였지? 013이 있었구나. 013이었나 보다. 아무튼 이런 데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한솔그룹도 들어오고 뭐 포철도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018이었다. 018이 한솔이고 017이 저기 국번이 017이 저기 신세기통신이라고 저 포철이 들어왔는데 포항제철이 여기는 이제 사업 접었고 나머지 이제 세 개 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돼서 오는데요. 한참 동안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해요. SK한테. 그래서 011 번호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한참 일하는 사람, 자기가 돈 벌어서 전화가 빨리빨리 연결되는 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011을 쓰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주로 쓰는 이 통신사가 되고, 학생들은 이제 019 이런데 전전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이 휴대전화가 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저 기생충에 나오는 그 장면, 그런 것처럼 자기 핸드폰인데 내가 요금 내고 쓰는 건데도 어디 가면은 안테나 안 잡히나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 안테나 잡히는 데다 핸드폰을 올려놓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아직은 기지국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었다고요. 지하철 타면 안 터져. 011만 터져. 막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얘네들이 이제 다른 업체들은 가격도 조금 싸게 할 수밖에 없죠. 품질이 떨어지니까. SK보다는 가격을 싸게 하면서 쭉 버티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한 서비스가 올라오니까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통제 안 해요. 통제 안 해. 그래서 지금 SK를 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비싼 거 쓰는구나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가격 체계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건데요.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자연 독점이다, 이것은. 냅두면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는 이 재화인데, 이게 이제 공유제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제는 공짜야. 이게 공짜라는 얘기예요. 요 배제성이 없다 이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짜니까 무임승차라는데 내가 쓰면 남들이 못 써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착해가지고 나는 안 써야 되겠다.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일단은 확보해 놓고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막 이걸 채취하거나 가져가거나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유제의 비극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비극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정부 규제의 방법으로요,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규제. 아니면은 또 하나가 간접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규제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명령 지시적 규제라 그래갖고 너 그거 하지마, 그거 막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명령 지시적 규제. 자원 고갈되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간접 규제는요, 그래? 안 되겠어. 이거 무료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하니까 필요한 사람 돈 내고 이용하세요. 이런 규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시장 유인적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대책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 규제 말고 정부의 불개입인데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코즈 같은 학자는요, 코즈라는 학자는 뭘 얘기했냐면 이거를 사유재산화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런닝머신을 사서 막 뛰잖아요. 뛰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한 달에 한 30만 원어치가 돼. 근데 밑에 집 사람 쿵쿵거리니까 그때 느끼는 불쾌감이 한 10만 원어치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요. 사실은 요 공유제 비극이 이게 바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얘가 공유제 비극이라는 게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외부 불경제예요.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코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을 사적 재산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밑에 집 사람이 누려야 될 환경이 이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윗집에서 밑에 집 사람이 가져야 될 환경권을 침해했다면 돈을 내라. 돈을 내라. 그 침해한 정도가 10만 원이면은 10만 원 이상 내라. 이거고요. 그럼 윗집에서는 어때요? 윗집에서는 30만 원의 만족감이 있으니까 10만 원 줄 수 있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서로 협상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면 돼요. 만약에 15만 원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윗집도 이득이고 밑에 집도 이득이고 그러는 거죠. 그 만족을 얼마나치씩 나눠 가질 것이냐의 문제지. 어쨌거나 서로 그냥 윗집은 마음 편하게 이제 런닝머신 사용해도 되고 밑에 집은 자기 환경권을 침해당했지만은 환경이라는 이 재화를 침해당했다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한 게 코지예요. 코지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사유재산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너 오스트롬, 앞에서 우리 민주행정 패러다임 할 때 오스트롬 얘기했죠. 그 부인이에요. 오스트롬 부부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한 석학인데 불륜입니다. 오스트롬이 결혼해 있는 사람인데 그 제자랑 스승이 아무튼 딴 살림 차려가지고 나간 건데 둘이 그런 거와 관련 없이 보면 굉장한 업적을 남겨요. 이거는 이제 부인인데 이 오스트롬은 세계 최초로 여성 최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여기 요 설명을 통해서 공유제 비극이 생겼을 때 이러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져 오던 전통적인 그 사회의 공동체 규범 있잖아요. 전통적인 공동체 규범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쓰잘데기 없이. 그러면서 그 사례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동남아시아의 정글 있잖아요. 여기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 여기가 수천 년 동안 괜찮다가 왜 훼손될까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무슨 국립공원도 지정하고 막 이래. 그런데 막상 봤더니 그래놓고선 그 넓은 면적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몰래 막 이거 벌목을 해가고 아니면은 막 관리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매수해가지고 돈 내고 돈 좀 뒤로 매기고 막 가져가 버리고 이래서 그게 훼손되더라. 아니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는 이게 잘 유지됐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망가뜨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해 놓은 규범 체계가 있을 텐데 그 냅두면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제시했던 게 엘리너 오스트롬이에요. 자, 공유제 비극과 관련해서는 이 극복 대안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봐두시고 이 공유제 비극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이제 발견해낸 사람은 하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하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튼 요 대안을 제시했던 코즈나 오스트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보니까 비배제성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등대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등대, 비배제성. 옛날에 영국의 한 어촌마을에서요. 자기네가 돈을 모아서 등대를 운영하기로 했대요. 그 등대를 운영하는데 등대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배제성이에요. 배제가 안 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냈다고 이게 안 보이나? 다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다 플러스 비경합성이죠 지금. 경합성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봤다고 해가지고 돈 낸 사람들한테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없어요. 비경합성.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화까지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자 문제. 전부 다 무임승차 하려고 그래. 남이 등대 만들어 놓으면 그때 나는 그거 그냥 불빛 바다에서 이렇게 보고 이용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내고 있던 마을 주민들도 열받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니까 옆마을 배들도 막 수두룩하게 들어오고 그랬대요, 실제. 그리고 심지어 영국에 스페인 배가 막 들어와가지고,
반갑다리야 그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돈을 좀 내면 좋잖아. 전기세 우리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리도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돈 낸 사람들은 열 받죠. 아씨 억울해. 나만 돈 내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나 더 이상 돈 안 낼랜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 내는 사람은 더 억울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아예 공급이 안 돼 버려요. 얘가 과소거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소거래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공재도 시장 실패한 종류로 보셔야 됩니다. 과소거래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필수 공공재라는 것은 아무리 약용 국가여도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국가가 공급해야 된다 그랬었죠. 바로 이 공공재는 잠시 뒤에 우리 결론 내리면서 얘기해 드릴 텐데,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짜로 등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느끼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해당되는 필수 공공재가 등대 이외에 국방, 치안, 가로등, 뭐 도로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돈을 안 내려고 그래. 남이 돈 내고 이용할 때 고맙네 이러고 이용하고 싶지, 내가 먼저 돈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속성을 갖는 게 공공재예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가 있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여기서 나와야 될 이론이 바로 뭐가 있냐면요. 주인과 대리인 이론이에요. 주인, 대리인 이론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주인이 시장에서 돈을 내고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나보다는 이거에 관련된 기술도 잘 알고 더 싸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서 이걸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낼 테니 대신 좀 이거 좀 제공 좀 해줘라. 그래서 그 공급자가 대리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는 주인은 이제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리고 대리인은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우리 국가 차원으로 놓고 보면 여기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이고 대리인은 누구예요? 여기는 이제 공직자가 되겠죠. 맞아요? 공직자가 되겠지. 여기가 대리인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요 관계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보력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요, 대리인 쪽은요, 정보가 많아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고, 이쪽은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 내고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내가 돈 낼 테니 우리한테 공급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이것들이요, 지네가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은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정보를 좀 왜곡하거나, 아니면 지는 능력도 안 되는데 능력 있는 척하거나, 그 다음에 약속은 뭐 엄청나게 해놓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래버리고 그 우리 주인들을 눈탱이 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 주인들이 몇 번 속아. 근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바보 되는 거잖아. 이제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래갖고 안 속으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야 니네 못 믿겠어, 니네랑 거래 안 해, 이렇게 돼요. 역선택. 이게 돼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제 위축되죠. 시장이 위축되고 필요하지만 과소거래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중고자동차 시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사는데 어떻게 돼요? 중고자동차를 사는데 이 중고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은 이 차의 지금 상황을 알지만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믿겠거니 하고 사야 돼. 믿겠거니 하고 사야 되는데 얘네들이 도덕적 해에 빠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꼬물 같은 차를 막 좋은 차라고 속여서 팔아놓고 나중에 이거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그때 잘 보지 그랬냐고 그러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다음에는 중고차 안 사요. 이제 그냥 좀 돈 더 보태가지고 뭐예요? 좀 돈 좀 보태가지고 새 차 사버리지. 짜증나잖아.
그렇게 되는 게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인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고차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 게 9년 이상 된 중형차급 정도가 많이 팔린대요. 이게 뭔 얘기냐? 역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싼 차는 안 사. 중고차를 살 때는 좋은 중고차는 안 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서 새 차 사버리고 여기서 거래되는 차는 싸구려, 썩음썩음한 차. 그래서 초보가 이제 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때 여기저기 부딪혀 볼 만한 범퍼카 같은 수준의 차를 사는 거예요. 이해 오죠? 역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돼서 과소거래가 된다.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의 종류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우리 교재에 그 관련된 설명들이 쭉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시장 실패 극복 방안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장 실패 극복 방안.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시장 실패가 왔을 때는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정부가 공적으로 공급해 줄게 그럼 이럴 수도 있고요. 공기업 등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공급해 줄게, 아니면 공적 유도를 해 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거를 주는 정책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규제하는 거. 아까 정부 규제 살짝 소개했었죠. 근데 그런 규제 같은 거를 시장 실패에다가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요. 그게 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시장 실패에 대해서 어떠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불안정 경쟁일 때는요, 세상의 모든 거래 시장이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다 공적 공급해 준다든가 다 보조금 준다든가 그렇게 못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너무 심하다, 불안정 경쟁인데 니는 너무 횡포를 부린다, 그럴 때 정부 규제 정도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고요. 자연 독점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연 독점이다, 독점이면은요, 하지마, 독점 횡포 부리지마,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독점이야? 그러면 정부가 직접 운영해 버릴까? 차라리 뺏어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적 공급으로 이것도 가능한 선택지다. 그리고 외부 경제가 일어났을 때, 긍정적 외부 효과일 때는 그거는 좀 더 많이 소비해 주는 게 서로 바람직하잖아요. 더 많이 공급해 주거나.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거래하라고. 그런데 외부 불경제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못하게 정부 규제로 막아버리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공공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돼요. 세금 걷어서. 마치 사람들은 공짜로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공급하고요. 정보 비대칭성, 요때 정보 공개를 막 강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잘하면 보조금 줘서 상 주고, 정보 공개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요,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요거 이제 정부 규제에 관련된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볼 거예요. 이 중에서 정부 규제에 관해서 할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요걸 좀 하고 난 다음에는 정부 실패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 실패를 극복하려고 다시 신자유주의에서 민영화를 하거든요. 그 민영화에 관련된 거 보고, 그렇게 되면 여기 단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 끝나면 이제 행정학의 이제 이론적 전개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시면 돼요. 수고들 하셨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